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2월 3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식입니다. 이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제는 한 해였습니다. 정치는 조폭정치, 건달들의 정치를 전락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정치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정치 비평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전쟁보다는 덜 위협적이지만 스포츠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지 않다. 이 말은 프랑스 생태학자 장 마리 펠트 교수가 오래전 정거리 법칙이라는 책에 쓴 말입니다. 요즘 이 말이 자주 떠오릅니다. 그러고 보니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공 하나의 판정으로 경기 흐름이 바뀌는 야구는 정치보다 훨씬 더 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왜 이리 위협적으로 변했을까요? 필터 교수도 정치는 고도로 축소된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패거리 문화의 집단적 공격성을 너무 자주 드러낸다는 것이죠. 프랑스가 그랬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긴 정치를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월치를 추며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올해 10대 뉴스 기사가 신문에 실립니다. 올해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감염병을 꼽습니다. 경제를 위축시키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학교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식당과 커피숍에도 가지 못하게 됐으니 누군들 그렇게 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 훗날 역사가들은 다를 겁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지던 해로 기록하지 않을까요? 포퓰리즘의 수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첫 발을 넣은 해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 야당은 중도로 외연을 넓힌다면서 여당의 그런 금권 정치, 포퓰리즘에 동조했습니다. 지난 총선이 그랬죠. 게다가 최악의 공천으로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최소한의 저항선, 최후의 저지선이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포퓰리스트 좌파 세력에게 독재의 길을 훤하게 열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나라에서 포퓰리즘과 좌파 독재가 시작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9조 3천억의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입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는 거죠. 몇백만 원씩 현금 지원 외에도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그리고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도 병행하면서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A4 용지를 들고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지원 등의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달라. 그는 그 뒤에 방역 모범 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모범 국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백신이 늦으니 계속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전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을 반복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의, 자화자찬과 희망 고문이 뒤섞인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한국은 올해 OECD에서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룰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자화자찬입니다. 이 기저효과에다 재정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성장을 미화하기 바빴습니다. 그는 자화자찬이 근거로 수출 증가세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걸 들었습니다. 수출이 30개월 가까이 추락한 건 그러면 뭐라고 할 건가요? 사라진 일자리 대책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 이 문정부의 포퓰리즘에 이미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신문에 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사를 읽으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고교 완전 무상교육, 최저임금 8,720원, 하위 70%까지 기초임금 지급,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 지급 또 있습니다. 생계급여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그리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그런데 이것보다 세금은 훨씬 늘어났습니다. 종부 세율이 지금보다 2배인 6.0%까지 오르고 규제지역의 2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늘어납니다. 어떤 이유든
집을 팔지 못한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이 투하되는 것입니다. 소득에 매기는 게 아니라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니 분명히 재산의 재분배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거기에다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로 오릅니다. 집을 팔지 말라는 겁니까?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정부의 조세 정책은 한눈에 봐도 소수의 부자를 적으로 돌리면 다수는 환호한다는데 바탕을 둔 악성 편가르기 포퓰리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규제도 많더군요.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 6월부터는 주택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구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혹시 맹견 키우시면 이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전국 도시는 제한 속도가 50km로 줄어듭니다. 이제 다들 천천히 다니는 세상이 된 것만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다시 광을 냈습니다. 이 미국 모더나 제약사 CEO와 28일 한밤중에 화상통화를 해서 2천만 명분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밤 9시 35분부터 10시 20분까지 통화했다고 시간까지 친절하게 소상히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겠죠. 당초 정부는 모더나와 1,000만 명분 계약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공급 시기도 내년 3분기부터 공급하기로 한 것을 2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하는 대신에 한두 달 조기 공급을 받는 합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확보한 백신은 이제 5,600만 명분이 됐습니다. 우리 인구를 넘습니다. 문제는 그래 보았자 다른 나라보다 적어도 서너 달은, 몇 달은 늦은 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궁극적인 백신이라고 하는 노바백스가 생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한참 늦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아니죠. 어제 말씀드린 방역사각지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기업구청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굿모닝 시티 사기로 수감 생활을 하던 윤창일 씨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가난으로 인해 13살 어린 나이에 목수가 됐는데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어 회장이 되어서 성공신화로 한때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동대문 굿모닝 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살았습니다. 정신에게 뇌물을 준 게 가중처벌 받게 했죠. 그런데 만기 출소한 뒤에도 다시 지인들에게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성공신화로 유명했던 시절에 그가 한 말 중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도 어려운데 죽는 것은 더 힘들었다. 결국 그는 이 정부가 만든 방역사각지대인 동부구치소에서 죽었습니다. 이 윤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마침 29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온라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견이겠죠.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상황에서 신년 특별 사면 대상을 발표한 겁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28일 밤 안산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더군요.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한겨울 현장에서 밤낮 없이 뛰고 있다.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거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국민 상식을 존중한다 했으니 명백한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추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도 합니다. 그런 그녀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언론사들이 바빠졌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740명이 훨씬 넘는 기록적인 확진자가 쏟아지고 그 전날엔 유튜브 계정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이 글을 공유해서 친문에 고의를 했던 터라 기자들의 여러 질문이 사진에 접수됐던 모양입니다. 기자단은 법무부의 이런 집단 감염 사태 관련 질문에 추 장관이 직접 답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특사 관련 4개 질문에만 짧게 답하고 회견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녀가 발표한 새 특사와 복군 대상자는 3,024명입니다. 이 중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사대 배치 과정에서 입건된 26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언론은 정치적 집회에 관련된 특사를 직접 발표하면서 친문의 지지를 얻겠다는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책임져야 할 동부구치소의 참사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예산 문제로 지급하기 어려웠다는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사과는 악역을 맡는 정세균 총리가 맡았습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사람의 문제다라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이 정부가 내놓은 사과 발언의 전부입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보다도 내후년 3월 대선 직행을 점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한층 바빠졌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헌정사상 초유의 총장 징계에서 생활하자 검찰은 원전 월성유로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관련해서 한국 수력원자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한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위선이 나오는 것은 불문가지죠. 누가 직접 관여를 하거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드러날 겁니다. 일단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최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폐쇄와 동떨어진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부하 직원에게 너 죽을래? 라고 하는 희대의 명언을 남긴 백 장관은 아첨의 대가를 이제 받게 될 모양입니다. 그걸 막고 싶었던 게 윤 총장 징계 파동이었습니다. 과연 돌아온 검객 윤석열은 위선을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요? 탈원전은 문 정부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은 공수처장 후보 2명이 확정되자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후폭풍입니다. 야당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 출범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거 뒤늦게 나선 게 아닌가요? 조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라며 출범을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 대표가 먼저 알고 있겠죠.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 안타깝다면서 공수처 출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윤석열 힘빼기 일환으로 이른바 검찰개혁 2단계도 시작했습니다. 당내 검찰개혁 특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을 기소를 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버리겠다는 거죠. 한 말씀만 드리죠.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권력은 그 권력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미명입니다. 아침은 곧 오고 해가 떠오르면 만물은 생기를 되찾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두 이 어둠에서 살아남읍시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